포스코건설 등 미상장 대형 건설사들은 그동안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며 상장을 미뤄왔는데 최근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이들의 상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으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수서고속철과 코레일의 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중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밝히면서 제2금융권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도급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중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4곳의 상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상장을 준비해왔지만 주식시장이 좋을 때 제대로 평가받아 상장할 것이란 목표를 세워뒀었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2,400시대를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상장 대형 건설사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 투명 경영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10대 건설사 중 아직 상장되지 않은 곳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건설 등 4곳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장을 준비해왔지만 실적 악화에 검찰 조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될 것을 우려해 시기를 늦춰왔습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포스코그룹이 프리-IPO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상장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였지만 작년 3월 터진 포스코 비자금 사건이 그룹 전체로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프리-IPO는 수년 내로 상장을 약속하고 미리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자금을 유치받는 것을 말합니다. 롯데건설도 작년 분양시장 화랑에 상장 가능성이 컸지만 그룹 경영권 분쟁과 검찰 조사 등으로 상장을 미뤄둔 상황입니다. 미상장 건설사들은 주식시장이 좋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400을 찍으며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시장 상황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들 건설사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276억여 원을 벌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기간 1,196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 늘었습니다. 이들 모두 작년부터 이어진 분양 호황 덕에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미상장 건설사 4곳 모두는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 겁니다. 이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임원 변동과 합병 분할,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상장하면 공시 등 공개할 내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공개회사로서 까다로운 감시를 받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매년 늘어만 가는 보험회사의 의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이번 달부터 보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 자문 절차를 모두 투명하게 공시하란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번 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의료 자문 현황이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의료 자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자문 결과가 확인된 총 257건 중 보험사들은 220건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중 22건을 자문한 한 병원에서는 절반인 11건에 대해 한 명의 의사가 소견을 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 주기 위해 특정 병원과 의사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뢰했다고 볼 만한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사들의 의료 자문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의료 자문풀이 부족해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라며 정보 공개 시 자문 의뢰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시될 내용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병원명과 전공 과목, 자문 횟수 등입니다. 문제는 병원명과 전공 과목만 알려줘도 해당 의사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자문 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계약자들로부터 보복이나 행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애초 이번 달 안에 시작하겠다던 의료자문 현황 공시는 이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지연되고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탁 계약 체결과 관련해 최근 업데이트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계획된 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가장 최신의 적합한 자료가 공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국내 철도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출범한 수서고속철도 SR이 운행 시작 6개월 만에 이용 고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SR은 누적 이용 고객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요금을 30에서 40% 할인합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양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검토하거나 철도 경쟁 체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히면서 오늘의 자축 행사가 빛을 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SR이 개통 200일 만에 누적 고객 수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명이 수서고속철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SR 측에 따르면 개통 이후 지난 28일까지 누적 운송 수입은 경부선의 경우 2,253억 원, 호남선 637억 원 등을 합해 총 2,8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운송 수입 50%는 시설 사용료로 사용돼 철도 부채 해소에 쓰이고 또 25%는 코레일의 차량 임차비와 공동 운영비 등으로 지급됩니다. 좌석 이용률은 경부선이 97%, 호남선이 70%, 평균 89%로 요일별로는 주말이 97%, 주중은 81%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의 이용이 주말에 경부선에 몰리는 셈입니다. SR 측은 누적 고객 1,000만 명 돌파까지 SRT를 총 24,480번 운행했습니다. 승차권 발권의 경우 온라인이 전체 고객의 75%를 차지해 온라인을 통해 주로 승차권을 구매했고 모바일 이용 구매는 전체 발권의 65%나 차지했습니다. 개통 200여일 만에 1,000만 돌파라는 고객 서원에 부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SR은 고객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운임을 30에서 40% 할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SR의 이 같은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를 벌이는 등 정치 논리에 휘발릴 조짐이어서 고객 1,000만 명 돌파 자축 행사가 무색해졌습니다. SR이 출범하면서 KTX보다 요금을 10%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보탬이 됐지만 정치 논리의 철도 공공성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해 중으로 실시될 것이란 전망에 대부업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금융 소외 등 부작용도 예상돼 더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고 대부업 최고금리도 여기에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중으로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25%에서 20%로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5%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내릴 방침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긴장태세에 들어간 곳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입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6일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금리 상한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우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에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5%로 내려가면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축은행 중앙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7%대에 몰려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을 활발히 내놓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그간 짊어졌던 고금리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저소득층은 금융에서 더 소외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신용자의 신용도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증가를 막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증권사들의 자본 규모가 늘어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까지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증권사엔 허용되지 않는 금융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지급 결제인데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법인 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 증권사 측은 자본 규모가 커져 안정성도 높아졌고 초대형 IB도 허용한 지금 법인 결제를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성토하고 있지만 당국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직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법인 결제 허용 문제를 연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꿔 최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대형 증권사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지급 결제란 기업 고객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결제해주는 금융 서비스로 제품 판매 대금이나 협력업체 대금 결제, 공과금 수납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2007년 통과된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증권사에도 법인 결제가 허용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박영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은행권의 반대로 우선 CMA 계좌를 통한 개인 지급 결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됐습니다. 당국과 은행권은 증권사에 법인 결제를 허용할 경우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의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의 법인 결제를 막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자금 유동성이 높아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법인 결제를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법인 결제 불허의 이유로 꼽힙니다. 증권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기 자본이 4조 원을 넘기 때문에 자금 안정성 부분에서 은행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적고 위험성이 큰 금융사도 법인 결제를 하고 있다며 기업 금융 업무를 하는 초대형 IB까지 키우기로 한 현 시점에서 증권사가 은행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와 상견례를 하고 백악관 한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한미 FTA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2시간 남짓 진솔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워싱턴 DC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간의 대화는 시종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건설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에 양국이 함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경제 번영 등을 이뤄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열립니다. 이후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오늘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소기업 CEO의 리더십과 핵심 역량을 고취하고자 제1회 기보 벤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향후 연간 4회, 분기별로 벤처 포럼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과 금융을 결합하여 기술 창업을 육성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4차 산업시대, 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기술 창업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개발한 박종환 카카오 이사가 중소기업 CEO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공 창업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박종환 카카오 이사는 중국, 일본 등 세계 부호와 국내 부호를 소개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성공 창업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박 이사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는 지난 2015년 주 카카오에 626억 원에 매각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과 산업이 복합된 그룹의 금융안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계열 분리를 강제 지정하는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오늘 열린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당국 차원에서 금산복합그룹 내 금융사 간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감독기구와 소통할 대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금산복합그룹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금융지주회사 형성 명령을 의무화하고 감독 조치가 작용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위기의 수준과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일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대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우선 규제 대상으로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3개 그룹을 지목하고 2단계 규제 대상으로 롯데와 KT, 효성, 현대자동차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특히 미래에셋에 대해 대부분이 금융계열인데다 지배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나 금융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지주회사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웅석 금융감독원장이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신용카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수익성 둔화 등 카드업계의 경영 환경과 전망이 밝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카드업계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는 경영 환경이 어렵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영업 활성화 차원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진 원장은 규제의 틀과 방식을 바꾸는 데 공감하면서 카드업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감독자의 시각으로 공동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 후 처음으로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만나 10여 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현안 관련 특별히 합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G6 플러스와 G6 32GB 버전을 오늘 출시했습니다. G6 플러스는 기존 64GB 대비 저장 용량을 2배 늘렸고 G6 32GB는 기존 대비 저장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G6 32GB 최저가는 53만 원대, G6 플러스는 67만 원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최대 100%에 달하는 목표 달성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부품이 작년 하반기에 이어 다시 100%, 무선사업부도 같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기존 3, 5, 10만 원에서 10, 15만 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 집결했습니다. 명품 시계와 주얼리로 유명한 까르띠에, 명품 백하면 떠오르는 루이비통, 우아한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샤넬까지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자신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각양각색의 전시회를 열고 있는 건데요. 명품 브랜드들의 무료 이색 전시회 센즈라이프에서 만나보시죠.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이곳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160여 년에 걸친 여정을 조명하는 전시가 한창입니다. 명품백의 대명사 루이비통. 루이비통은 목재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 앙쉐마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파리에서 상류층의 여행짐을 싸주는 일을 하게 됐고 이후 1854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내놓게 됩니다. 그 출발은 여행용 트렁크였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만든 제품이 현재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사각형 트렁크의 시초가 됐습니다. 이후 각양각색의 물건을 담는 트렁크를 만들어 명성을 쌓았는데요.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둥글게 제작된 트렁크, 경비행기용 트렁크, 기차 좌석 아래 밀어넣는 각진 트렁크, 요트 여행 때 빨랫감을 따로 넣을 수 있는 스티머백 등 트렁크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질과 형태의 변화를 바탕으로 지금의 명성을 얻기까지 루이비통의 역사와 자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요트부터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 발달로 달라진 가방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 공방에서 온 전문가가 직접 가방을 만드는 과정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전시를 통해서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에 맞게 특별 제작된 이색 트렁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해밍웨이가 마친 책과 잉크, 펜을 담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 트렁크부터 2000년대 한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트렁크까지 그야말로 시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용도에 따라 소재와 재질을 달리해 만들어진 루이비통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8월 27일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타일에 붙인 욕조 모양의 작품, 백두산 천지를 연상시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불의 작품입니다. 이곳은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전시회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아시아 그랜드 투어를 기획을 했고 그 첫 장소로 한국 그리고 서울 시립미술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층 전시장에 설치된 룸뮤익의 조각은 관람객의 인증샷 스팟입니다. 호주 출신 룸뮤익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 침대에서 고단한 여성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보는 이의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위대한 동물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40년간 동물 서식지 음향을 기록한 미국 음향생물학자 버니 크라우스와 영국 작가 그룹 UVA가 만나 완성한 작품입니다. 향유고래 등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의 소리를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현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 세계 25명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에서 개막까지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서울시립미술관이 공동기획으로 2년 동안 준비한 전시고요. 설명문들을 많이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재단이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의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자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까르띠에의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무료로 열립니다. 넘버5 향수,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 레드 립스틱,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을 떠올리게 하는 제품들이죠. 우아한 여성들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샤넬의 브랜드 컨셉트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무료로 다음 달 19일까지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열립니다. 까르띠에, 루이비통에 이어 샤넬까지 명품 브랜드들이 서울로 집결해 각양각색의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실내 전시장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무료로 각 브랜드의 역사와 정체성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후덥지근한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현재까지도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는 31도, 춘천은 30도로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비 소식이 기다려지는데요. 내일 낮에 충청과 전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이 되면 중부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북은 자정무렵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에 강한 햇볕이 차단되면서 낮 기온 서울 27도 등으로 크게 오르지 못해 폭염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만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은 내일 점차 북상하면서 주말 사이에는 중부지방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에 충청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 전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은 30도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도 밤부터 비 소식이 있고 낮 기온은 속초 32도로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내일은 전북으로만 늦은 오후에서 자정 사이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대구 31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물기온은 동해상으로만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